집만 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영끌로 집 샀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처음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맞벌이였고 월급도 꾸준히 들어왔고 연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주담대, 카드값, 관리비, 생활비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카드값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생활비, 그 다음엔 관리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 달만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카드론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영끌로 집 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생활비와 카드값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은행은 어떤 순간부터 이 사람의 현금 흐름을 위험하게 보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집 계약하던 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2년 전쯤이었습니다. 30대 후반 부부께서 대출 문의를 주셨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연구직, 아내는 미용실 사업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꾸준한 소득이 있었고 합산 월급은 세후 기준으로 800만 원 후반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뉴스만 틀면 부동산 이야기였고 유튜브만 켜도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누구는 계약했다고 하고 누구는 집값이 몇 억 올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금 더 기다려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점점 조급해집니다. 진짜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도 결국 결심하게 됩니다. 일단 들어가자. 그리고 부모님 도움 조금, 모아둔 돈 전부, 신용대출 일부, 주담대까지 최대한 끌어서 아파트를 계약하게 됩니다. 상담 중 남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 쓰던 날은 진짜 인생이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집을 사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집만 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금 마련하고 대출 나오고 잔금 치르고 나면 이제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문제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새집 들어간 날 부부 모두 굉장히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했고 친구들도 축하해줬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안정감, 그 감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담대 원리금이 생각보다 컸고 관리비와 생활비도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재산세, 보험료, 차량 유지비, 경조사비까지 겹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그래도 조금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영끌 이후에는 월급 대부분이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생활을 하는 느낌보다 정해진 돈을 계속 메우는 느낌에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현금이 안 남는다는 압박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 맞벌이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상담하다 보면 영끌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버는데 왜 항상 빠듯할까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영끌 이후에는 월급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생활비를 쓰고도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끌 이후에는 월급이 생활을 위한 돈이라기보다 버티기 위한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월급날만 되면 돈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빠져나갈 곳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주담대,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할부, 카드값, 그리고 요즘은 물가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외식 한 번만 해도 부담이고 마트 한 번 가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갑자기 생활 수준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이미 집도 샀고 생활 패턴도 만들어졌고 주변 기대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 사고 나면 가전도 바꾸게 되고 인테리어 욕심도 생기고 생활 자체가
조금씩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고정 지출만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4. 카드가 생활을 버티기 시작합니다. 처음 카드 쓰기 시작할 때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성과급 들어오면 정리하자, 연말 보너스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카드값은 굉장히 빠르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활 자체가 현금 부족 상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도 처음에는 생활비 일부 정도만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비, 주유비, 병원비, 가전제품, 심지어 관리비까지 카드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월급날보다 카드 결제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이번 달을 넘기는데 집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5.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 현금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행동 변화가 생깁니다. 통장 잔액을 계속 확인합니다. 카드 앱을 계속 켭니다. 자동이체 날짜를 반복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빠져나갈까? 그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이 부부도 비슷했습니다. 남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데 내 돈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돈이 나가기 전에 쓰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나가는 돈이 생기면 불안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경조사도 부담되고 차 수리비만 나와도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감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6. 은행은 생각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체만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은행은 연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체 직전 흐름을 더 민감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 비중, 카드론 사용 여부, 현금 서비스 흔적, 월급 대비 고정 지출 비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끌 이후에는 단순 소득보다 현금 흐름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대출 규모 자체가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도 결국 생활자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가능한 대출이 있을까요? 그 질문이 나온 순간부터 이미 현금 흐름은 상당히 압박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7.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것. 상담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값 떨어질까 봐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무서운 건 매달 반복되는 현금 흐름 압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은 버틸 수 있어도 생활은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담대는 계속 나가고 생활비도 계속 필요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카드 돌리기 시작하고 생활자금 찾기 시작하고 추가 대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은 샀는데 생활이 무너지는 상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문제는 대출보다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담보대출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무너지는 현금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금리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처럼 비싼 이자를 계속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생활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이자가 먼저 빠져나가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대출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왜 현금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보는 겁니다. 9. 후순위 사업자 대출로 부채 통합. 아내분의 미용실 사업자로 부채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카드론과 캐피탈 같은 고금리 채무를 먼저 정리했고 매달 빠져나가던 이자, 부담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내건 약 4천만 원의 평균 금리 8%의 대출은 농협 후순위 사업자 대출 1억 원 약 4.5% 수준으로 한도는 늘고 금리는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약 6천만 원의 추가 운전 자금까지 확보하면서 미용실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돈을 더 쓰게 만든 게 아니라 고금리 때문에 무너지고 있던 흐름을 조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월 부담 자체가 줄어들었고 끊어질 뻔했던 현금 흐름도 조금씩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대출 자체가 아닙니다. 생활 구조는 그대로인데 계속 대출만 반복되면 그건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마무리. 사람들은 보통 대출이 막히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구조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더 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현실적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현재 내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